가족 리스크가 대선 전국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갑작스럽게 터진 아들의 도박 의혹에 머리를 숙였고요. 윤석열 후보는 부인 김건희 씨의 새로운 허위 이력 의혹에 늘 죄송한 마음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 후보들은 오늘 각자의 공식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논란에 이어서 이번엔 민주당 이재명 후보 아들의 상습 도박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결국 이 후보 사실을 인정하고 하루에만 3차례에 걸쳐서 거듭 사과를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제 가족들과 관련해서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깊이 사죄드립니다. 네, 이재명, 윤석열 후보 두 후보 모두 가족 리스크가 대두됐습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정책 검증보다는 가족 검증 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먼저 이재명 후보의 사과 하루에 3차례 나왔고 보도된 지 4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이런 신속한 사과의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워낙 이 아들 문제, 아들의 이제 상습 도박도 불거졌고 지금 뭐 이른바 그 이제 성매매 의혹 뭐 이거 일단 당에선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뭐 사과 안 할 도리가 없는 거죠. 사과를 하는 건데 뭐 사과를 여러 번 했으니까. 근데 저는 뭐 사과하고 안 하고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 말씀 드리기 전에 가뜩이나 지금 이 가족 리스크 나오기 전부터 이번 선거가 워낙 이슈가 별로 없고 대장동 사건 가지고 이제 이슈가 되다가 뭐 대장동 사건은 거의 묻혀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특검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여야 모두 지금 뭐 특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어차피 해봐야 뭐 대선 전에 결과 나올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다가 가족 리스크 나오고 여야 간에 지금 뭐 후보 부인, 후보 아들 이렇게 나오는데 가뜩이나 역대 최악의 비호감 대선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족 관련 이 부분도 참 일반인들로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네. 글쎄 뭐 후보 본인들의 리스크는 아니겠습니다만 다들 뭐 말씀하시는 겁니다만 이 아들이나 후보 부인의 문제는 이건 그냥 단순하게 후보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게다가 뭐 이 도박 문제도 그렇고 불법 마사지 업소 출입한 문제도 그렇고 또 윤 후보의 그 부인의 허위 경력 기재 논란 이런 것들도 우리 일반 국민들로서는 일반 국민들의 평균 도덕 수준에 못 미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 대선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무슨 법률적인 측면은 또 법률적인 측면대로 수사를 하겠죠. 지금 이재명 아들에 관련된 건 이미 이제 고발이 들어온 상태니까 경찰이 수사를 할 텐데 경찰이 아마 수사하기 좀 부담스럽게 할 거예요. 네. 고발됐다고 다 수사하는 거 아닌데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형법의 어떤 상습 도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거운 죄거든요. 3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뭐 이런 게 있고 상습 도박이 아니더라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쨌든 뭐 경찰의 수사 영역이긴 한데 앞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참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참 우리 국민들이 곤혹스러워요. 후보들 본인들이 곤혹스러운 게 아니라 일단 그 말씀 드립니다. 예. 네, 우리 국민들이 곤혹스럽다. 이재명 후보의 빠른 사과, 윤석열 후보와 좀 대비된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법적, 도덕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몇 가지 원칙들이 좀 필요해요. 가장 첫 번째 원칙은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다. 굉장히 정직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과하는 부분에 있어서 진정성 있게 그리고 빠르게 해야 된다라는 원칙이 있고 또 다른 원칙은 자기에게 불리한 이 논란을 다른 프레임으로 전환시켜서 바꿔가려고 하는 것도 그런 패착입니다. 그러니까 빠른 뭐 4시간 만에 전적으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아마 좀 비교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굉장히 이제 뼈가 아픈 부분은 뭐냐면 네. 자신이 갖고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상징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심발릭 캐피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아주 강한 고유의 이미지를 훼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 하면 공정과 정의 상식을 네.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직격탄을 맞은 거죠. 그러니까 2002년도 이해창 총재가 당시에 대쪽 이미지로 굉장히 이미지가 좋았다가 아들 병역 비리 문제 때문에 그게 다 거짓으로 드러났지만 그때 그것으로 이제 나름대로 엄청난 피해를 본 거와 마찬가지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도 똑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상징 자산이라는 거는 추진력, 직무 능력이었었는데 네. 저런 식으로 추진하면 문제가 있지라고 하는 것을 줬기 때문에 네. 지금 뭐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역대급 비호감 선거다. 네. 역대급 혐오 선거다. 뭐 한마디로 요약하면 피장파장이고 이건 점입 가경이다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많은 국민들에게는 참 뭐랄까요, 마음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습 도박에 대한 의혹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다른 의혹도 있습니다. 뭐 성매매 의혹, 또 여성을 비하하는 음담 패설, 이런 다양한 의혹까지 불거지는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저 어떻게 봐야 되냐고 물으시니까 제가 똑같은 말밖에 대답할 게 없어요. 뭐 검찰 수사해야 되겠죠. 이건 뭐 후보 부인이나 후보 아들 문제도 일단 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법 앞에 평등한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뭐 정치적으로 경찰이 아마 수사에 대한 부담을 가질 거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수사에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수사하려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만약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있으면 수사를 할 거 아니겠어요? 수사해야 된다고 보는데 글쎄요, 이 상황을 뭐 지금 이제 대선이 점점 80일 정도 남았나요? 80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가뜩이나 정책이 없는 상황, 게다가 정치적인 담론도 거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오고 또 이 문제가 나오니까 언론이 보도 안 할 수가 없고 언론이 계속 이런 쪽으로 보도가 되니까 또 이 이슈 가지고 또 정당들이 자기 진영의 후보는 어떻게든 감싸려고 하고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는 더 이제 의혹을 증폭시키려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선거는 점점 저도 말씀드렸고 우리 김 교수님도 말씀했지만 유권자들의 관심이 우리가 중도층을 표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게 뭐 중도층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네. 물론 의혹에 또 어떤 그 나타난 여러 이슈의 성격은 다 달라요.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 유권자들의 인식 속에는 대단히 정말 이게 혼란스러워요. 과연 이런 대선이 과연 국민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네. 예? 그리고 이게 대선이 양쪽 진영이 오로지 이제 네거티브에 대한 뭐 방어, 또 네거티브 제기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선거가 다가올수록 정책이나 공약이 그래도 그나마 없던 게 점점 이제 토론회도 있을 겁니다만 선거 기간 중에 2월 13일, 14일 이제 등록하고 난 다음에 있다 하더라도 그나마 정책 토론회조차도 묻힐 것 같아요. 정책 토론회에서도 이 얘기 나올 거 아닙니까? 후보들끼리 이 얘기를 아무리 하지 않기로 그렇다고 양쪽의 선거대책위원회들이 만나서 또 후보들이 만나가지고 우리 네거티브 하지 맙시다 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거티브가 나타나면 또 네거티브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 없고 검증의 차원이 있는 것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은 그렇다고 지금 뭐 대선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후보들이 빨리 인정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법률적으로 책임질 거 있으면 책임지고 수사를 할 영역이 있다면 빨리 하고 그렇게 해서 빨리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가지 않으면 정말 국민들에게는 이 선거가 정말 의미가 없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운동 같은 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언제까지 이 대한민국 이 5,200만의 나라를 끌고 갈 분들인데 이렇게 지금 일반 도덕적으로 그 가족 문제입니다. 본인들의 리스크도 좀 있잖아요. 지금 사법 리스크. 그거는 그대로 덮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없어지고 뭐 이른바 규명되고 클리어된 게 아니에요. 그건 그대로 그냥 선거에 묻혀서 공학적으로 가는 것이고 근데 이 후보들의 이 가족까지 이런 문제가 나타나면 과거의 이회창 후보 같은 경우 얼마나 두 번 선거에서 힘들었어요. 이회창 후보가 과거에 1997년도 선거, 2002년도 대선 그랬단 말이에요. 그 후보들의 가족의 검증은 이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대신 후보들의 가족의 문제를 과도하게 사생활 영역으로 하면 안 되지만 불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건 사생활 영역이라고만 치부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네. 이 조금 전 교수님께서 이 대선에 대한 비호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정의당은 뭐 콩가루 대선이다 하면서 양측을 모두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일부 뭐 금태섭 의원이라든지 김병준 위원장은 뭐 가족에 대한 비판을 좀 자제해야 된다 이런 어조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까지 가족에 대한 검증이 들어가야 될까요? 검증의 문제에 대해서 회피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 뭐 조사를 해봐도 가족, 배우자 또 여러 면에 있어서의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건
어떠한 이슈가 나왔을 때 그 이슈를 다루는 태도를 보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러니까 수많은 이슈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고. 왜냐하면 대선 과정 속에서 어떠한 현안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식이라든지 태도를 보고 아,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부인과 관련된 경력 위조 의혹과 관련돼서는 몇 가지 미숙한 면이 있었던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 결혼 전 문제니까 이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초기에 반응을 한 거라든지 네. 아니면 뭐 겸임 교수는 시간 강사기 때문에 시간 강사는 그렇게 뽑지 않 경력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약간 좀 비켜나가는 듯한 얘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이거는 여권이 기획 공세를 한 거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전환시키는 방법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이런 검증을 좀 자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런 변명밖에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한다고 했으니까 윤석열 후보가 부인 문제와 관련돼서 기자간담회를 하든 명쾌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게 자꾸만 계속해서 공방을 가져가게 되면은 뭐 당연히 야권에 있어서는 뭐 곤란하겠지만 여권은 그 집중적 공세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이슈를 다루는 방식 또 하나는 이 선거 과정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는 사실의 문제와 인식의 문제로 구별이 돼요. 선거는 게임이지만 이건 사실의 게임이 아니에요. 인식의 게임인 거죠. 아, 저 사람이 어떻구나, 저 정당이 어떻구나를 인식하게 만드는 게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나름대로 국민들에게 좋은 인식을 갖게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이나 태도에 있어서 국민이 공감하는 식으로 가게 되면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이 문제가 계속해서 그 윤석열 후보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는 지금 뭐 어저께 SBS 네트코리아 조사도 나왔고 오늘 한국갤럽 조사가 나왔는데요. 그걸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지금 비상적인 상황이 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그냥 정체 상태고 이재명 후보는 지금 빠르게 반전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일이 터졌단 말이에요. 네.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아마 지지율 사이에서의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좀 봅니다. 네, 지금 가족 리스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또 다른 허위 이력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뭐 전시회 참여한 적도 없는 기획 전시라는 허위 이력을 냈고 뭐 허위 경력도 냈다. 계속해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허위 이력. 그래서 며칠 전만 해도 그 수원 여자대학의 그 겸임 교수 채용할 때 이제 뭐 이력을 좀 허위로 기재한 거, 경력을 좀 부풀린 거 이 정도였는 줄 알았는데 뭐 결혼 이후에도 뭐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요. 네. 그냥 결혼 전의 문제라고 얘기해서 지금 뭔가 좀 그래도 이건 윤 후보가 몰랐던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결혼 후의 문제도 윤 후보가 모를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그런 얘기 가지고는 더 이상 이게 후보 책임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언론에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이제 이력 허위 기재 관련 것들, 관련 논란들 보면은 상당히 많더라고요. 상당히 많아서 다 정리할 뭐 의미를 잘 못 느끼겠던데.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이러한 상황을 지금 유권자들은 어떻게 볼 거냐의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윤 후보도 그렇고 윤 후보 부인도 그렇고 사과인지 사과 아닌지 대단히 헷갈려요. 사과할 의향이 있나 사과할 의향이 있다라고 그러더라라고 그랬고 네. 또 윤 후보 부인은 김건희 씨는 사실 관계를 떠나서 사과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생각 속에는 사과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예요. 사과를 하려면 어떤 팩트를 적시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합니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사과를 자꾸 말을 돌려서 얘기하면은 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사과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거는 저희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네. 후보 본인에 관련된 문제 아니에요. 근데 사과를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유체이탈 화법 같은 게 생각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과, 이 이슈에 대한 이 잘못된 어떤 그 위기에 대한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떻게 대하냐의 문제거든요. 자세, 태도의 문제예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때 이제 하나의 그 애티튜드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고 태도. 그 태도에 있어가지고 과거에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고 국민들이 정말 이건 정말 내가 이거 후보로서 정말 미안하구나라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정성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어쨌든 빨리 사과를 해도 했잖아요. 어쨌든. 네.
하루에 3번씩 하고. 윤석열 후보 측은 사과에 대한 그런 인식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지난번 전두환 관련 발언도 사과를 하긴 했는데 좀 시기가 좀 늦었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왔거든요. 네. 이번에 같은 경우도 빨리 인정할 거 인정하면서 기억이 안 나는 거 안 난다고 얘기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죄송하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땐 죄송한 일이에요, 진짜. 이렇게 허위 경력자 기재 안 해요. 저도 뭐 직장도 많이 옮겨보고 대학도 임용할 때 해봤는데 이렇게 상상 못 해요, 이렇게. 사소한 걸 하더라도. 네. 근데 이걸 간단하게 얘기할 문제는 아닌 거죠, 이거는. 사무소의 문제예요. 제가 아까 이재명 후보에 관련된 거 뭐 형법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사무소 위조, 업무방해될 수 있어요. 네. 이건 아직 고발이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수사의 영역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사의 영역으로 갈 일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간에 우리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양쪽에 다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면 일단 사과하고 사과의 최소한 진정성 인정받으면서 그다음에 정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사과를 하긴 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많은 이제 분들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과는 할 것 같긴 한데 이미 타이밍이 놓쳐지고 사과를 하더라도 약간 말투가 흐려지고 이렇게 된다면 사과라고 안 느껴지거든요. 아까 말한 그 이 문제를 보는 태도나 자세에 있어가지고 유권자들이 아 이건 아직도 진정으로 그 잘못했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구나. 거의 이 사실을 기재한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유권자 인식,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 선거는 인식의 문제거든요, 정말. 팩트가 있다. 지금 보세요. 대장동 사건도 있고 고발사주 의혹도 있는데 어차피 밝혀지지 않을 거예요. 실체 진실은 나중에 밝혀질지 않지 그건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유권자들 그냥 인식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투표장에. 아, 이 사람이 잘못한 것 같다. 아, 이 사람이 범죄 혐의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사실 규명이 하나도 안 된 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보들이 명확하게 사과해라. 말 돌려하지 말고. 윤 후보 스타일이 뭔가 직진한 스타일 아니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뭔가 사과에 대단히 인색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 사과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네. 사과 말씀을 제 개인 해주시니까요. 생각입니다만. 예. 국민께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몸을 낮췄습니다. 한번 함께 들어보시죠. 국민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그 눈높이와 그 수준의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께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제대로 된 또 사과를 하려고 해도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점은 인정한다 하면서 사과를 드려야지 그냥 잘 모르면서 사과한다는 것도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결론이 있더라도 어쨌든 공세의 빌미라도 준 것 자체가 그거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후보의 국민들께 굉장히 죄송한 마음,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사과냐 아니냐, 그리고 아니면 공식 사과냐 아니냐. 약간 애매한 사과.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본인이 판단할 때는 정확한 사실 파악을 해야지만이 사과를 할 수 있다라고 한 것 같아요. 네. 선 사실 파악 후 사과인데 이제 법조인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연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까 최 교수님은 사문서 유조라는 얘기가 나왔지만은 사문서 유조는 두 종류예요. 내가 권한이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이력서 같은 거를 자기가 허위로 막 쓴 경우에 그런 거를 우리가 무형 위조라고 합니다. 무형 위조. 그거는 이제 처벌을 받는 것보다도 아주 특별한 경우만 받는데 유형 위조는 뭐냐면 내가 권한이 없는데도 위조를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인턴 증명서 이런 거를 허위로 한 거. 그거는 유형 위조예요. 그거는 유효기 때문에 그거는 법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자꾸만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이건 뭐 무형 위조인데 자꾸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냐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지금 정치 영역에서는 법적 영역이 아니라 도덕적 영역이 문제가 훨씬 크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그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이 사과에 대한 부분들이 자꾸만 뭔가 전제를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사과에 대한 강도가 약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4시간 만에 무조건 사과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치유받게 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명쾌하게 사과한 것처럼 느껴지고 정말 사과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느껴지는 강도의 면에서 봤을 때. 근데 윤석열 후보 측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자꾸만 이게 조금 정치는 타임이고 정치는 메시지예요.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지만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처럼 국민들이 인식하고 국민들이 그 이슈에 갖는 태도가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좀
미숙한 점이 있지만 여하튼 윤석열 후보가 그나마 그래도 늘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다라고 한 거는 당연히 그건 사과로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윤리 기준을 충족 못 시켰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분명하게 배우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이게 타임과 강도가 조금 약했고 그 좀 늦었다라는 부분 속에서 나름대로 좀 이재명 후보 쪽과 구별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사실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사과 관련해서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서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보실 때는 앞으로 대국민 사과가 한 번 더 나올 거라 보십니까? 이준석 후보는 뭐 앞으로 뭐 처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더라고요. 아니 나와야죠.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본인이 사실 파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이번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쟁점이 나왔을 때 처리하는 방식을 보면서 윤석열 후보 선대위 측이 갖고 있는 조금 약한 부분이라고 할까? 약한 거라고 그런 건 뭐냐면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데미지 컨트롤 팀이라고 그래서 어떤 이슈가 발생해서 엄청난 강도 이렇게 하면 그걸 대응하는 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속 대응팀이 없다. 아직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어떤 현안에 대한 부분들을 이게 지금 이것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터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죠. 그거는 이재명 후보 측이나 그런데 이재명 후보 측은 개인기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터지면 자기 개인기를 가지고 막 화려하게 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선대위 팀은 개인기가 아니라 이 팀워크로 움직이는 팀이기 때문에 그 팀워크가 빨리 정비되지 않으면은 이게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팀워크 말고 현안에 관련된 나름대로 신속 대응팀을 빨리 만들고 거기에 아주 굉장히 적절한 시간 타임과 적절한 메시지를 빠르게 할 수 있게끔 조금 조직의 변화를 좀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이 문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지금 확산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오늘 손실보상에 대한 발표를 했거든요. 320만 사업체에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 뭐 이재명 후보는 추경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김종인 위원장도 추경에 대한 언급을 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추경 관련해 가지고 약간 이견이 있었어요. 네. 김정인 위원장은 그건 다음 정부가 할 일이다, 대통령이 할 일이다. 이제 그 손실보상 같은 거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입장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지금 뭐 워낙 상황이 좀 어려워지잖아요. 게다가 토요일 내일부터인가요? 다시 이때 거리두기가 더 강화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내일부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인원 제한이라든지 시간 제한 다 이제 손실보상 해야 된다는 거. 저는 그 입장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제 선제적으로 그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정부 생각하고 약간 달랐던 면이 있다 하더라도 상황이 또 바뀌었어요.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튼 후보들도 지금은 뭐 너무 그런 거 따질 게 아니라 예산 통과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추경 편성하기 어렵다. 이게 뭐 정부 입장을 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런 거 따질 게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좀 선제적으로 여야 모두 너무 그 어떤 형식적인 절차만 따질 건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꼭 한 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요. 토요일서부터 지금 강화하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대선 후보들 이번 토요일에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국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얼마나 지금 위기감을 느끼는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만나는 게 과연 맞나요? 최소한도 빨리 이 코로나를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주말에는 좀 유세 그만 다니시고 차분하게 앉아서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에 대처를 하고 또 국민들에게 나름대로 희망을 줄 수 있느냐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줘야지 그게 정치의 영역 아닌가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영준 명지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